새 첫 번째 클래식 무기고 급강화 폭격기 슈투카입니다. 독일어의 정식 명칭은 슈투츠캄프룩조이 그래요.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집어넣지 않는 상태로 비행을 해요. 최고 속도는 약 시속 400km, 항속 거리는 약 610km. 덩치에 비해서 항속 거리가 좀 짧아. 급강화 폭격기에 의해서 폭탄을 정확하게 투하한다는 것이요, 아주 큰 전술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무기도 있었어요. 그 다이브 하면서 왱 하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나요. 적에게 주는 공포감이 엄청났대요. 항공기가 전차를 공격하는 건요, 맞추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위험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항공기로서의 딜레마가 되죠. 그래서 슈투카가 나섭니다. 그래서 슈투카가 나서나요? 슈투카가 이제 나서요.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나서는지 슈투카의 실전을 차근차근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페인 내전에서 보여준 항공기의 전차 공격 능력은 사실 독일도 나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을 바탕으로 독일이 개발한 급강화 폭격기가 바로 슈투카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추락하듯 맹렬히 표적을 향해서 내리꽂히면서 폭탄을 떨구는 항공기가 슈투카였다는 얘기죠. 근데 꼭 전차만을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공격해야 되는 지상 표적은 모두 썼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향해서 맹렬히 접근해서 폭탄을 투하는 이 급강화 폭격은 상당한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전차 정도의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데도 아주 안성맞춤이었어요. 이 수평 폭격으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독일이 슈투카를 개발한 것이요, 독일 공군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늘의 포병이었어요. 즉, 육군의 진격을 지원하는 근접 항공 지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투카처럼 정확히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공격기라면 최전선에 있는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진격을 가로막는 적 전차 혹은 적 토치카, 적 진지 같은 거를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죠. 공업화도 소련제 전차가 왔어요. 소련제 경전차가 왔는데 얘네가 가다가 슈투카한테 줄줄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전차뿐만 아니라 고종, 진지, 격파에 아주 이 슈투카 부대가 혁혁한 전과를 올립니다. 이 전까지 독일 공군 내부에서도 급강화 폭격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 내전 실전 사례를 보고서는 생각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지자 2년간 슈투카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다이브면은 네네. 이 예를 들어 전차가 여기 밑에 있으면 거의 직선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오히려 맞추기가 쉽지 않아질까요? 뭐 비행기를 맞추기가? 네, 거의 뭐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쏘면 되는 그럼 거 아닌가요? 전차, 지금 방금 그런 말씀이시라면 전차장이 나와서 기관총을 90도로 들어서 와! 해봐 한번 가. 해보라고. 아주 신박한 질문이었어요. 한번 해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방금 우리 PD님이 왜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자, 슈투카의 황금기. 네, 슈투카의 황금기. 이 슈투카가 황금기를 맞이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요, 뭐가 있냐면 본업인 근접 항공 지원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육군이 2차 대전 초반에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요, 주력 전차 부대가 최대한 장애물 없이 진격을 서둘러야 했었어요. 또 하나, 이 프랑스 전선에서는요, 프랑스 전차의 저항이 예상외로 강력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당시 독일 전차는요, 3호 전차는 별로 없었고, 이게 1호 전차, 2호 전차가 주력이었거든. 여러분, 1호 전차, 2호 전차 이거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전차예요? 얘도 콩화 전차야. 1호 전차는 기관총 2정이고 2호 전차는 20mm 기관포 달았다고. 그러니까 주포도 장갑도 약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독일군이 진격하는데 정체를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이 해결사로 나온 게 이제 롬멜 같은 경우에는 공군에서 대공포로 쓰던 88mm를 끌고 와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슈투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이 프랑스군 전차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전차라는 게 적을 쏘려면요, 정지해서 쏘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갔어요. 근데 요 타이밍에 슈투카가 내리꽂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독일군 보병부대의 슈투카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적한테 밀려도 슈투카가 와서 구해줄 것이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대요. 이 폴란드 침공 시에는요, 독일 공군은 5개의 급강화 폭격 항공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독일 전투기들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으니까.
이 독일 전투기들이 완전하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아주 가공할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 슈투카가. 그러니까 뭐예요? 주요 목표가 많죠. 그러니까 교량, 뭐 통신시설, 적 전차부대, 밀집된 보병 진지, 토치카 등등등. 이런 주요 목표들이요. 슈투카의 정확한 폭격 앞에 대부분 무력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슈투카에 뭐가 달려 있었죠? 사이렌. 사이렌. 공포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일부러 단 네, 일부러 단 거예요. 공포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사이렌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면 지상에 있는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표적이구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사이렌이 울리는데 아, 나는 내가 설마 표적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아니야. 아, 나 쫓아오는구나. 그러니까 뭐야? 순식간에 전의를 잃고 공황 상태에 빠진대요. 총 다 내버리고 그냥 도랑으로 뛰어든대. 그 다음에 1940년에 노르웨이 작전에서는요, 장거리 작전을 뛰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항속거리가 600km로 짧았잖아. 그러니까는 융커스 87 B형의 주익에 이제 폭탄렉이 있었잖아요. 요걸 철거하고 양쪽 주 날개에 각각 300리터짜리 외부 연료 탱크를 장비한 융커스 87 R형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노르웨이 침공 작전에서 여러분들, 이 슈투카는요, 또 하나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바로 함정에 대한 공격력이었죠. 이 함정이란 건 탱크보다는 일단 크잖아. 그 다음에 당시 함정에선, 당시 2차 대전 초기의 함정들은요, 대공포가 그렇게 충실하게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수평 폭격만 하는 폭격기들이 배를 맞추려고 하면 이 배가 어떻게 해? 얘가 지그재그로 막 간다고. 그러니까 이 수평 폭격기가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함선을 명중시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슈투카는 어때요? 얘는 급강하 폭격을 하잖아. 지그재그가 이렇게 지그재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배가 지그재그로 앞에 시작 배지 있잖아. 근데 얘는 위에서 꽂혀버리니까 대공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독일 공군들이 배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아주 극적인 예가 또 있는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네. 도대체 폭격 정밀도가 예.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초반에 급강하 폭격기의 명중률이, 이 슈투카의 명중률이요, 70%에 달했대요. 현대 정밀 유도병기에 필적한 놀랄만한 명중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로펠러기에 폭탄 탑재봤자 그냥 한 발 탑재하는 게 다야 사실. 기껏 목표까지 어렵게 폭탄을 운반했는데 몇 개 안 되는 폭탄을 그냥 수평 폭격으로 해버리면 아무리 수평 폭격 조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해야 돼. 이게 훈련 때는 그냥 그대로 나르면서 떨어뜨리면 된다. 훈련 때는 폭격기가. 근데 실전에서 어떻게 해? 사방에서 대공포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코스를 막 바꿔야 돼요. 수평 폭격이라도. 수평 폭격에도 야 코스 잃어버려서 그럼 다시 와서 다시 폭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종사 입장에서도 대공포가 다그리 옆에서 뻥뻥뻥 터지는데 수평 폭격하는데 이 코스로 그대로 가지. 그런데 야 일단 대충 떨어뜨려. 우리 임무는 뭐야? 폭탄 떨어뜨리니까 대충 떨어뜨려. 이러고 말한다고.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폭격 효율이 정말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적 도심지나 이런 데 그냥 완전 뭐 융단 폭격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야? 전술 폭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술 폭격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전술 폭격에서 수평 폭격은 효과가 아주 적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목표 위에서 뭐 낮은 각도는 45도, 심할 경우 90도로 급강하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법이 훨씬 명중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급강하 폭격기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급강할 때는요, 기체 속도가 거의 한 500-600km에 달했대요. 그 슈투카 같은 경우에. 다이브를 하면서 600km로 낙하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려봐. 그럼 폭탄도 뭐예요? 똑같은 600km 속도로 낙하하겠죠. 다이브 하면서 기수만 목표에 잘 맞추고 있으면 폭탄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훨씬 바람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목표로 떨어질 수 있어요. 수평 폭격보다 훨씬 정밀하게.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대공포 생각을 해야 되잖아. 지상에서 쏘는 대공포가 미치지 않은 고도가 대충 한 4,000m였대요. 근데 이 4,000m에서 수평 폭격은 사실상 명중률은 기대도 말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카페트 밤빙, 그러니까 융단 폭격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그나마 수평 폭격기가 어느 정도 명중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1,000m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1,000m까지 내려와서 수평 폭격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면 반경 300m 원 안에 폭격이 가능하대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으면 4,000m에서 떨어뜨리냐, 1,000m에서 떨어뜨리냐. 지상에서 가까운 데서 떨어뜨리는 게 수평 폭격도 명중률이 높을 거 아니야. 근데 1,000m에서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떨어뜨려도 반경 300m 안에 넣은 게 끝이란 말이지. 근데 급강 폭격기는 달랐어. 얘가 일단 가다가 4,000m 위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얘가 다이브 한단 말이야. 다이브를 쫙 해요. 해서 1,000m 밑에 한 600m에서 포탄을 투하잖아요. 그러면은 수평 폭격은 아까 반경 300m 안에 넣는다 그랬지. 얘는 40m 안에 넣을 수 있었어. 그리고 조종사가 숙달되면은 그보다 훨씬 작은 원 안에도 명중이 가능해요. 동체 한 발, 주익에 한 발씩 해서 서너 발 같이 떨어뜨리면 웬만한 목표물은 잡는다는 거지. 이게요, 어느 정도냐? 웬만한 야포의 정밀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야포는 뭐야? 사정거리가 짧잖아. 포탄의 위력도 항공기용 폭탄이 훨씬 폭발력이 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야포란 거는 전장 상공에서 임기응변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슈투카는 가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때릴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슈투카가 무시무시한 지원 화력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시죠. 이게 소련군 전차인데, 소련군 T-34 전차인데 250kg 폭탄이 명중했어요. 깡통이에요. 깡통이 돼버린 거야. 깡통. 그러니까 이런 전차도 충분히 맞췄단 말이지, 슈투카가. 이렇게 활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독일군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우리가 야전 포병보다는 슈투카를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전 포병의 역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독일군 포병도 적 전차를 상대하자라고 해서 돌격포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버린다고. 근데 이게 패착이라. 왜? 독일군하고 싸웠던 소련군이나 미군은 포병 전력이 막강했었어요. 특히 소련군은 뭐야? 전장에 쓰는 포병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버린다고. 나중에 똑같은 사단이 붙어도 포병 활약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서 독일군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이유로 해서라면은 슈투카가 이렇게 되게 오래 네. 잘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초전에는 정말 잘 나갔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공권을 독일군이 장악했기 때문에. 사실상 슈투카는 적 공군기의 반격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독일 공군이 다 그냥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독일군이 이제 베네룩스가 대부분 이제 베네룩스 3국 등등등 뭐 프랑스 등등에서 다 작살 내놓고 이제 독일이 어디로 눈을 돌렸습니까? 영국으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영국을 폭격하는 작전인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되니까 이 슈투카가 임자를 만나게 됩니다. 1940년 8월 13일이죠. 이 독수리의 날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독수리의 날이 뭐냐면 이게 영국 본토 폭격 작전이에요. 독일군에 6일간 폭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대량으로 슈투카가 출동했어요. 대량으로 출동했는데 영국이 뭘 내보냅니까? 영국의 고성능 전투기가 있었죠. 스피트파이어. 그 다음에 허리케인 전투기. 이거를 내보내면서 공중전을 해버렸다고. 얘네들하고. 슈투카는 당연히 호위 부대하고 가는데 독일 그 BF-109도 항속거리가 그렇게 길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가 상공에서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짧았단 말이야. 그에 반해서 본토에서, 영국 본토에서 출격하는 스피트파이어와 허리케인은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서 얘네가 슈투카 부대를 덮쳐버려요. 하루 동안에 40대가 떨어집니다, 슈투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슈투카 모습을 보시면 이게 랜딩 기어를 집어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역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덩치도 크니까 둔중해요. 그러니까 최대 속도도 400km가, 시속 400km가 채 안 되니까 이거 뭐야, 뭐 허리케인 스피드파이어 시속 560, 600 막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적 전투기하고 맞설 수 있는 운동 성능과는 거리가 먼 이런 폭격기가 뭐야, 사냥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슈투카 부대가요,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작살이 나면서 8월 19일 이후에는 사실상 전선에서 전부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투카는 초전에선 쓸만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디자인 자체가 구식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한계를 만난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 급강화 폭격기가 급강화를 일단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회복을 해야 되잖아. 근데 독일 전투기들이 얘를 엄호할 때 이 회복하는 이때 제대로 엄호를 못 해줬어요. 왜냐하면 얘가 급강할 때는 500km, 600km를 했는데 회복할 때는 시속이 240km야.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들이 이 속도의 보조를 맞춰서 엄호하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전투기들이 바로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했었어요. 속수무책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 슈투카가 의외로 조종사 보호가 미흡했어요. 조종사 보호를 위한 장갑판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몇 발만 영군 전투기의 명중탄 맞아도 조종사고 기체가 치명상을 입고 추락해버립니다. 결국 영국의 본토 항공전이 네. 슈투카의 몰락을 가져.
일단은 여기서 개작살이 나죠. 참패를 당해요. 그렇지만 이 슈투카의 시대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1941년 2월부터 벌어진 북아프리카 전투에서 이때는 또 독일 공군이 제공권을 조금 장악한 때가 있었거든. 뭐 그 마르세유라는 놈 때문에. 그럼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때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는 또 슈투카가 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41년 6월에 소련 침공 작전이 있었죠. 바바로사 작전. 여기에서 훗날 공중대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독일 공군기들이 소련 기들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공권이 완벽하게 처존에는 독일군한테 있었어요. 이때는 다시 한번 슈투카가 소련 지상군들한테 그야말로 악마의 존재가 되죠. 그리고 1941년 말이 됐습니다. 슈투카가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개량이 돼요. 기존의 1200마력에서 이제 1400마력의 새로운 신형 엔진을 장착하고요. 그런 게 이제 D 시리즈예요. 슈투카 융커스 87 D 시리즈가 이제 나오는 거죠. D 시리즈 후기형부터는요, 1500마력 엔진이 새롭게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 속도하고 폭장 능력이 아주 강화가 됐어요. 1000kg 폭탄도 달 수 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400kg짜리 폭탄도 탑재가 가능했었습니다. 이 슈투카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주익 무장이 7.92mm였죠. 이번엔 20mm MG151 기관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캐노피 후방의 방어 기관총이 있죠. 처음에는 이게 그 기관총 하나짜리였거든. 근데 이때는 MG81Z라고 해서 2연장 총신이 2개 있는 거, 요 기관총으로 변경돼서 상당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뭐야? 구식이었단 말이야. 아직도 랜딩 기어 못 넣어.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전성기를 소련 전선에서 맞는가 싶었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1941년 겨울에 모스크바를 눈앞에 두고서 독일군이 패배했잖아. 소련군한테. 그리고 이때부터 소련 공군도 결사적으로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슈투카가 점점 입지를 잃어가요. 그리고 1943년에 들어서면요, 독일군의 우수한 기량을 가진 파일럿들도요, 소련기를 더 이상 만만하게 격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련 공군도 발전을 해버렸거든. 그 다음에 독일 공군도 너무나 많은 파일럿들이 소모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제공권이 야금야금 소련군 쪽으로 넘어가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슈투카가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투카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43년 중반 이후에는 주간 비행을 못합니다. 소련 전선에서 슈투카가. 야간에만 가요. 야간에만. 그럼 결국 폭격이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제공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렇죠. 특히 이렇게 지상 근접 지원을 하는 폭격기는.